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고요. 만약에 20%를 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호우 시절을 지내가는 저희 두 남자는 고령화 이전의 사회와 고령화 그리고 고령 사회를 모두 경험했고 이제 초고령 사회도 모두 경험할 것이 예상되죠. 저희의 나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령화니 고령 사회니 이런 용어들이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런지 삶 속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서점가에서 유달리 어떤 특정 나이대를 타깃해서 어필하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책들이 지시하고 있는 나이가 공교롭게도 40이라는 나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잠시 미뤄두고 바로 그 책 이야기를 해보면서 고령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40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조금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저희 두 남자가 두 명의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5월의 사색, 5월의 호우 시절.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원우씨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거의 꽤 오랜만이죠. 그러네. 그때 홍대에서였나요, 저희? 홍대에서 했었어요. 아, 이제 홍대 스튜디오가 잠깐 쉰다고 네. 해가지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강남 역삼에서. 한복판 네. 역삼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책 얘기로 방송하는 거 상당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더 커뮤니티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네네. 좀 방송을 우려먹고 네, 아주 뜨거운 방송. 저희 좀 길게 했죠. 네, 그 저희 관련 국회의원을 내용을. 배출한 네. 방송을 리뷰했죠. 그런 다음에 뭐 총선 특집도 하고 네. 또 조금은 희한한 제 근황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잡담 아닌 잡담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네. 원우 씨랑 좀 오래전부터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네. 동시에 출간과 동시에 이제 국내 베스트셀러 분야에서 꾸준히 뭐 종합 1위도 하고 랭크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맞아요. 강용수 선생님께서 지으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인데요. 네. 한 몇 달 전부터 원우 씨가 좀 네. 리뷰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원우 씨도 이 책 읽어보셨죠? 네, 오늘 네.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뭐 공부하듯이 읽었죠. 왜 근데 이 책을 우리가 한번 방송에서 리뷰까지 해보자라는 네네.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골랐다라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의 픽이고 트렌드의 픽인 거죠. 이 책이 갑자기 왜 이렇게 광풍일까? 인기를 얻을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면 네. 특히 토요일자에 보면은 이제 뭐 매주 그 주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이렇게 순위 같은 게 이렇게 분포표가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요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그 상위권에 그것도 뭐 지금도 그렇죠. 네,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쇼펜하우어? 그리고 또 왜 그렇죠. 갑자기 또 마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궁금증이 시작됐던 거죠. 음. 근데 뭐 제 나름대로 풀어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흔히 뇌생남으로 알려진 연예인 하석진 씨가 네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하석진 씨가 1982년생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랑 뭐 거의 동년배 개띠네요. 시고 네. 그리고 또 미혼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겉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그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 분포에서는 좀 이제 같은 급간에 속할 수 있는 뭐 외모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얼굴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너무 자아 비판하지 맙시다. 왜 하석진 씨가 이 책을 택했고 왜 그리고 그 혼자 읽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시대적인 공명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이 책에 그 저간에 흐르는 혹은 이 주변부를 흐르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사실 생각을 했던 거죠. 철학책이 그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그 일이죠. 진입 장벽도 있고 네. 한 꽤 오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그건 뭐 한 100만 부 넘게 네, 나왔으니까 쳤었죠. 그게 한 2011년, 12년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무렵이었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게 네, 10년도 더 전에 그렇죠. 시간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네, 신드롬이었죠. 그런 다음에 뭐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책들도 나왔지만 네, 그때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그 책의 제목이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어떤 이념과 네, 어떤 패러다임과 되게 맞물려서 그렇죠. 어떤 베스트셀러가 됐던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 자체는 제법 어려운 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결코 그렇게 녹록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들고 다니면 폼이 나는 거죠. 그렇죠. 딱 그 꼭 제목을 보여줘야 하는 책.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네, 그리고 뭐, 뭐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책인 건 분명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저는 사실 그 네. 책을 가지고 뭐 여러 논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상당히 굉장히 문제를 잘 던졌죠. 좋은 질문을 네. 던지는 책이다. 마이클 샌델이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맞습니다.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반해서 이번에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그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중서적으로 네, 그렇죠. 나온 거죠. 철학자의 이름을 빌려놨지만 사실은 에세이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네. 생각은 뭐 종합적으로 좀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책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저는 이 책의 제목에서 가장 처음에 그 마흔이라는 어떤 타깃을 딱 잡고 넘어가거든요. 네. 네. 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 제목이 나왔을까? 왜 하필 마흔일까? 책의 저자와 출판사는 왜 마흔을 네. 어떤 타겟으로 잡아놓고 타이틀을 정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원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일단 뭐 30대, 40대, 특히 40대 이후에 네. 그 연령대로 올라오면은 이제 이른바 경제력이 생기고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그래도 조금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그 연령대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 같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마흔이 다른 그 경제력과 여유를 갖게 된 마흔이 다른 것도 아니라 철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에 아하.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왜 하필 마흔인가? 왜 하필 쇼펜하우어인가? 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현 시점 2024년 기준 마흔이라는 나이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현재 마흔인 세대 딱 저희 세대인데 조 셰프님이랑 저의 세대인데 소비 사회의 시작점에서 태어난 세대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팔고 있는 과자들 중에 뭐 빼빼로라든지 네. 홈런볼이라든지 네. 꽃갈콘, 고래밥 이런 과자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항상 연간 판매량 무조건 10등 안에 들어오는 그렇죠. 이 아주 대표적인 스테디한. 예, 한국을 대표하는 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국산 과자들이 대부분 1981년에서 1984년 사이에 나왔어요. 출시가 된 게. 그 중에 뭐 특히 뭐 홈런볼이라는 과자를 보면 나름대로 역사가 묻어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창설된 게 1981년이거든요. 82년. 그러니까 개막전을 82년 그렇죠. 봄에 하는데 네네. 82년도 겨울에 창설이 된 거죠. 네, 네네. 맞아요.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자세하게. 근데 이제 홈런볼이 출시된 시점이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던 무렵에 그 분위기를 타서 홈런볼이라고 하는 네임이 이제 과자 거네요.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 사회라고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본 건데 이런 거죠. 이제는 밥만 먹는 거 이상을 꿈꿀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뭐 그리고 슈퍼에 가면 그 당시엔 편의점은 없었고 슈퍼에 가면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냥 돈만 내면 과자를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 무렵에 지금 저희들 세대가 태어난 거죠. 네. 소비 사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두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한반도 역사상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40년을 살아본 최초의 세대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또 그 부작용을 경험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네. 다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잠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인격을 알아보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백화점에서 나오는 순간 소비의 마법은 풀리고 실제 세계의 룰이 적용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현재 우리가 마흔을 맞이한 이 세대는 소비 사회의 정점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착각을 상당히
그 마법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서서히 그 마법이 풀리고 있는 시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들 대부분이 40살들 대부분이 어릴 때 원하던 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아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죠. 뭐 역사상 모든 세대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갖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이 유독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 네. 그 이전의 세대도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꿈을 꾸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그 목표치가 낮았던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 소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1981년생 뭐 한 요 어간즈음에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마음껏 꿈꿔라 라는 이야기를 주입받다가 교육받다가 정작 성인이 되니까 그걸 이제 실현하기는 되게 좀 그 괴리가 있다. 맞아요.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세대다. 그쵸.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과자 얘기를 왜 했냐면 과자라는 게 보통은 어린이들이 먹는 거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이 나왔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90년대 초반 중반쯤에 이제 어린이 영화들도 나와요. 맞아요. 예를 들어 왕의 남자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님의 입봉작이 키드갱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게 지금도 활동하시는 김민정 씨가 네네. 뭐 그 아역 배우로 나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그 꼬마 탐정들이 네. 뭐 수사를 해나가는 막 그런 얘기예요. 오. 그 뭐 그때 뭐 그리고 뭐 우리 심영래 감독님의 뭐 우레메라든지 대표적이죠. 뭐 이런 어린이를 위한 상품들이 그때부터 많이 나왔고 그리고 19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10대가 이제는 소비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판도가 우리를 위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을 수 있었던 세대인 거죠. 사실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마련해 준 건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그런 맥락까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주인공인가 봐. 우리가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건가 봐라고 하면서 마음껏 그 꿈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공허 속에서 지금 뒤늦게나마 철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상적인 혹은 뭐 관념적인 빈곤과 어떤 헛헛함이 지금 우리 사회의 뭐 출생률 저하, 뭐 혼인율 저하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40이라고 하지만 지금 198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뭐 남녀 물론 비율이 좀 많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전대미문으로 되게 이제 출산율 혹은 혼인율, 결혼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좀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마흔의 의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뭐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지금 우리가 변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21세기 초입에서 그 일종의 세기가 변하면서 약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가치 체계가 일정 부분 좀 해체되고 또 재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대한 관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나이가 주는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90년대 한국 사회에서 3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무게감이 있는 나이였어요. 그쵸. 대표적인 게 1994년에 책이 한 권 출간됩니다. 그 시집인데요. 최영미 선생님의 시집이죠. 30 잔치는 끝났다. 이때 이 시집의 내용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80년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민주화 뭐 독립은 아니죠.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세대가 30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 돌아보니까 나는 운동보다는 운동가를 좋아했고 술보다는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구나. 이제 어른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기성세대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걸 이 시집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정서를 조금 압축적으로 정리해보면 30이란 나이는 기성세대로의 편입을 의미했고 이는 20대뿐이 아니라 청춘과의 결별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집이 출간되고 나서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이 딱.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30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때 30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기성세대로 이제 편입되는 시기인 건 분명해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근데 예전과 다르게 고용 창출도 용이하지 않고요. 30년 전과 다르게. 그리고 인구 구조상으로도 중장년층의 어떤 허리라인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30살 정도는 주류 사회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주니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었는데 이제 약간 중학교 도덕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주변인이라는 개념. 맞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몸은 컸지만 마음은 어린 자라지 못한 청소년기를 이르는 이 표현과 유사한 상황에 이 30이라는 맞아요. 그 나이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 전에 서른은 마냥 청춘만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청춘의 범위에 그렇죠. 편입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청년이라 표현하는 시기가 이전보다 좀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청춘이나 청년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이제 푸를 청이잖아요. 네. 이게 푸르딩딩하다라는 말인데 네. 푸르딩딩하다는 말인가요? 푸르딩딩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죠. 근데. 푸른 말인데 네네. 그 과일도 약간 청사과. 좀 푸르딩딩한 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 청춘을 바라보는 시선은 약간은 미성숙에 대한 시선과 그쵸. 그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다 주지 않거든요. 음. 굉장히 자유로운 맞아요. 영역을 좀 내어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0대는 서른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마흔이란 나이는 네. 그걸 더 이상 유보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류 사회에 편입해야 한다. 그거를 이제 뭐 물리적으로도 느끼고, 네. 뭐 요새 뭐 뿌띠 성형이라고 하나요? 뭐 동안 이런 게 하도 주목되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외모를 가꾸려고 해도 네. 이제 슬슬 마흔 되면 이제 아파오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네. 그러니까 서른과 마흔은 갭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음. 이제 마흔은 더 이상 청년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마흔까지 청년을 미루긴 좀 어렵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기성세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원우 씨가 말했었던 이 소비사회의 어떤 모든 거를 주인공처럼 다 느끼고 살았던 이 세대는 꿈을 꾸고 어떻게 사는지마저 사실 학원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막 봐야 하는 세대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 학원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그거 보니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를 이 40대한테 알려줘야 한다. 네. 그러니까 서른에게 알려줬던 그 30의 최영미 시인이 30년 전에 서른들이 어떻게 해봅시다. 네. 이거를 지금의 40대는 마치 그 당시에 그 30대에게 했던 것처럼 30년 전에, 다만 기성세대가 마흔은 이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서 마흔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 정말 뭔가 주류 사회로 편입하는 네. 막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조금 늑수구레하지만 네. 그런 청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침서를 보내주기에 가장 마케팅적으로 그렇죠. 그 유의미한 어떤 소비 계층이 아닐까. 이게 아마 출판사가 마흔을 딱 지목한 것 같아요. 네.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노래가 네. 사실 지금 서른즈음에 그 노래를 듣기에는 네. 30살이 그 노래를 듣기에는 좀 너무 감정 과잉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흔즈음에 그 노래를 들으면 오히려 감성이 딱 맞는 좀 것 같아요. 얼추 좀 네, 대충 맞는 거죠. 한 10년 정도의 어떤 지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마흔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세상살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네, 사실 그건 그렇죠. 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어갈 만한 그렇죠. 고민들이고 질문들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가 참 정확한 게, 이게 학원 세대, 사교육 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도 문학 지문 읽으면서도 정답을 찾은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딘가 정답이 숨겨져 있는데 그 정답을 어디 가서 배우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이 책의 열풍과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 책의 성공은 굉장히 그 타겟팅을 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마흔이라는 있어요. 나이를.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일단 제목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러면 왜 하필 쇼펜하우어일까? 그렇죠.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지. 왜 수많은 철학자가 있는데 그렇죠. 왜 하필 쇼펜하우어를 픽했느냐? 그렇지. 요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조금 네네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 쇼펜하우어를 선택하기 전에 네. 이 질문에 한 단계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다고 봐요. 그거는 왜 하필 철학인가요? 아, 그렇지. 네.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고, 네. 왜 마흔의 철학을 읽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해보고 네. 쇼펜하우어를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흔들에게 철학이 왜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네. 인간의 균형 감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네. 잡설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뭐 여기서부터 뭐 진짜 뇌피셜이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방송이 원래 그런 거죠. 뭐. 네. 우선은 우리 시대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고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게 이제 모바일 콘텐츠를 그치. 부정할 수 없거든요. SNS죠. 네, 뭐. 쇼츠, 릴스 맞아요.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그냥 하염없이 시간 가요. 근데 이 콘텐츠들의 특징이 되게 좀 직물적이고 단기적이거든요. 즉시적으로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콘텐츠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서사 구조는 매우 빈약해요. 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자극을 먼저 도파민 수치를 올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사가 부족하면 맥락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동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를 다 뛰어넘고 그냥 공중공중 뛰어넘어서 자극으로 그냥 돌진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곧 바로 사유나 통합적 사고의 빈곤으로 연결된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균형 감각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자극 일변도의 쇼폼 콘텐츠만으로는 본인 스스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가 그 소환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원우 씨도 뭐 아시겠지만 90년대에 논리야 놀자 이 시리즈 도서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대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80년대 90년대를 돌이켜 보면 요새 뭐 인스타 이런 데서 짤방 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던 90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곧 질서나 체계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질서와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그 체계적인 거나 논리적인 거에 대한 되게 애타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좀 진입을 하면서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좀 눈을 뜨는 거죠. 맞아. 뭐 이렇게 말을 걸고 막 심리학이 묻다, 뭐 심리학이 답하다, 뭐 이런 심리학 책이 한때 엄청나게 뭐 인문학 서적과 함께 그 굉장한 힘을 발휘했고 사람에 대한 탐구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게 예전에는 혈액형이었지만 지금은 MBTI까지 발전한 거죠. 훨씬 더 혈액형보다 MBTI가 그나마 좀 더 뭐 이렇게 여러 사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좀 계층 뭐 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어떤 반사적인 이 본능적인 어떤 신경이 작동돼서 이런 문화적 컨텐츠들을 희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SNS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도 상당히 혹은 이제 최근에 출간 업계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지금 책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 마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이제 동일선상에서 쇼펜하우어 현상을 만들고 있는 책들이 또 있거든요. 몇 권 더. 그 책들의 제목을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든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좀 이제 이런 식의 문장으로 제목으로 표현한 책들이 또 함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본질을 고통에서 찾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40대 인생이 상당히 팍팍한 상태라는 점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또 물론 팍팍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더더욱 이제 좀 뭔가 빈곤한 상태인 거죠. 지금까지 뭐 제대로 쉽게 말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철학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그런 균형 감각의 발로라고 저도 생각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뭔가의 답을 이제 찾아나가야 하는 시대인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책을 쓰신 강용수 교수님이 1968년생이세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읽어보시면 쇼펜하우어에 대한 해설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정작 마흔에 대한 묘사는 약간 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감이 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마흔을 경험하신 게 뭐 15년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마흔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출판사가 정한 제목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영수 교수님은 어떻게든 그 출판사의 컨셉에 맞춰서 좀 고군분투하시는 느낌이 들고 뭔가 그래도 쇼펜하우어 설명에 되게 열중하시는 듯한 이게 사실 저 디스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전 이것도 우리 세대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제 와서 느끼는 그런 균형 감각에 의한 그 우리들 각자의 철학적 빈곤까지를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음. 어떤 공회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삶의 지혜라는 것도 혹은 뭐 인생의 통찰이라는 것도 자판기에 돈 넣으면 뿅 하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약간의 뭐 삐딱할 수 있는 코멘트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의 열풍의 혹은 쇼펜하우어 열풍의 실체인 게 아닐까? 약간 원호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펼칠 이야기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일단 마흔에 대한 네. 우리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헤아려 봤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쇼펜하우어가 왜 쇼펜하우어인지 그리고 이 책의 의미가 어땠는지 책 얘기를 어떤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쇼펜하우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흔 전문가이긴 하거든요. 아, 전문가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